저는 늘 그 알을 매주 저는 거의 봐요. 근데 박 교수님은 사실 그 알에 웃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항상 진지하게.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프로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뭐예요? 저는 주로 이제 강력 범죄나 끔찍한 범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만약에 제가 웃는다고 하면 그건 이상하죠. 정말 무섭죠. 그건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무섭죠. 그건 진짜 무섭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웃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알은 다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조명이나 후처리 어떤 그 뽀얀 효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명 샤워를 좀 맛보려고 조명 샤워. 제가 보조개도 있는데 네네네. 잘 잡아주시면 중간중간 잘 잡아주세요. 보조개도 있는데 아, 이내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갑자기 조명이. 감사합니다. 뮤지컬 조명을 쓰고 있어요. 예. 정말요? 뮤지컬이요? 아, 느낌이. 감사합니다. 근데 나 이거 여기 너무 공감해. 그 알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자주 쓰시는 말 있는 거 아세요? 네? 그거 모르시나요? 저는 이제 자주 보니까 뭐뭐 아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닮아간다라는 거죠.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건 말이죠. 이걸 아는 거죠. 맞아. 예. 사건 얘기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 범인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가능성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 그런 식으로 제한이 좀. 되네. 또 그러네요. 네.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단정 지어서 보스가 말하는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 이제 있는 거죠. 애둘러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네. 하나의 처리가 맞아요. 뭐뭐라는 거죠. 이것은 네네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네. 거구나. 프로필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31살의 경찰대학교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셨고 31살이요? 야, 31살이면 이게 굉장히 빠른 예, 굉장히 빠른. 그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 심리학 분야로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랬던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네네. 그래도 와. 사실 그 범죄 심리학도 정확하게 좀 무엇인지 좀 교수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범죄자의 심리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나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주로 이제 보는 대상들은 학생들이죠. 이렇게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예. 그래서 제가 범죄 심리학으로 공부한 지식을 프로파일링에 쓸 수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을 읽고 사람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프로이트의 뭐 얘기는 들어본 적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 봐서 또 읽어본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초육 때 이거 그게 제가 서점에 가서 꿈의 해석 책을 샀는데 네. 꿈의 해석은 초등학교 6학년이 절대 읽을 수가 없어. 6페이지인가 7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거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사람이 하는 것에 실수란 없다. 말 실수를 한다든지 행동에서 잘못을 한다든지 이런데도 본심이나 이런 게 숨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하면 우리 그 주변의 지인분들이 교수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너 지금 나 분석하고 있지.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뭐냐면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은 없고 다만 가장 유용한 능력이 뭡니까?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다음 역에 내릴 사람 찾는 진짜 맞춰요? 정말 최고의 능력이죠. 맞추죠. 그거 어떻게 맞춰요? 내가 내리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짐 정리를 한다거나 최고의 사인은 보던 휴대폰을 내려놓는 거. 왜냐면 보던 휴대폰을 내려놓을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없죠. 내리려고 두세 개 전부터 이렇게 계속 좀 확인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한 심리학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지금 지하철에서 미리 내릴 뿐. 아주 현실적으로.
바로 그거죠. 지하철에서는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앞에 이제 가서 서 있죠. 그 혹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어떻습니까? 같다는 이런 느낌? 연애대상의 저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심리학 이론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수행을 보이면 시간이 갈수록 수행이 떨어지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지금 그 최고의 자리에서 계속 10년이 넘게 가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유재석 씨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게 가능하려면 그 전해보다 200%, 300%를 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뭐 재밌고 웃음을 유발하고 이게 아니고 일단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배려가 없으면 이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할 표정 나오세요, 정말. 아 그래요? 아니 다시 보세요. 지금 약간 그할 표정. 교수님 표정 뭔지 알죠? 그래요? 뭔지 알죠? 냉철한 거요? 예. 예. 아.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예.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예.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많은 또 사회에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전에 부산 엄공동 살인 사건이 예. 어떤 것 같은데? 예.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20년 가까이. 복역을 하신 거예요? 네네. 물론 지금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거든요.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째서 살인사건 피해자 진술 조서에 유독 이 서류에만 날짜가 앞뒤로 다 빠져 있는지 이게 정말 실수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에요. 나중에라도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셨던 이게 2000페이지. 여러 번의 조사에 걸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한 1000페이지 정도 넘어가다가 이분들이 그때 그 장소에 아예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두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마침내 법원도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고문이 있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료 수집이 재판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은 평생 못하겠구나. 이야. 그게 뭐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예. 하면 화성 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뉴스 속보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거든요.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33년 만에 특정했습니다. 바로 이춘재라는 겁니다.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이제 한국에 미제 사건이란 건 없다. 맞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라는 그렇죠. 반드시 잡힌다. 메시지를 네네. 그 메시지를 잠재적인 범죄자들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네. 저는 궁금한 게요. 교수님 그 남편분 처음 딱 이렇게 뵀을 때 느낌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다. 흔히들 뭐 벨소리가 울린다고 하잖아요. 뭐 종소리가 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메일을 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말만 보면? 보고 그런 걸? 근데 이제 사람이 이메일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거든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 중언부언 많다는 거는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태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범죄자들이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싶은지를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되죠. 괜히 말이 길어져. 범죄자들이 그렇습니까? 계속 이제 뭔가를 붙이고 뭘 하면 할수록 더 너가 범인이란 걸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지금 아주 그냥 이 표정 진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근데 제가 어떤 때 화가 나냐면 그런 되도 않는 변명이나 그거 있어요. 되도 않는 거짓말 같은 거 이게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꾸 이 사람은 맞아요. 뭘 자꾸 얘기를 덧붙이고 네. 자기가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 아예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저지르지 마. 생각하지 마.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좋다. 일단 오늘 근데 저희가 이제 만나 뵈러 온 곳은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죠? 2000년이요. 2000년이요? 네, 20년 됐죠. 정말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를 방송에 데뷔 맞죠. 네. 프로그램이죠. 만약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 많은 것들은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목적 달성에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적인 과정들이었다라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멋진 차와 이런 것들이 본인이 희구했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략 한 75에서 80% 정도는 독립범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공산현장 입구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프로파일러는 정확하게 뭐 어떤 그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필. 어떤 사람의 이력, 경력. 이력, 경력 뭐 이런 특성들. 네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범인의 프로필이죠. 그것을 뽑아내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문이나 DNA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정됐다면 프로파일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특성들을 가지고 처음에 범죄 현장에 어떻게 접근을 했고 피해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행동을 저질렀고 얼마나 머물렀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들을 이제 그 흔적을 찾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교수님 계신 곳에 가서도 촬영을 하지만 보통 이제 배수로나 이런 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범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막 집중이 확 되거든요. 아니 그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로필에 그런 게 있습니다. 89년에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1990년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에 화성 지역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제가 화성경찰서에 발령받은 게 1990년 8월인데요. 3개월 지나서 그 여중생 김양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사건 현장에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9차 사건의 이미지, 피해자의 모습, 상처, 현장 이런 것들은 영원히 저에게 남아있죠. 그 범죄자가
또 다른 범행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파일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이 범죄자를 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모자르는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된 상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12년에 한 그 방송에서 표창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이걸 딱 지금 이게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예. 이춘재 당시 예. 복역 중이었죠. 이거를 그 당시에도 뭔가 이 분석을 하시면서 확신을 좀 하신 건가요? 뭐 사실 그건 기본이고요. 예, 프로파일링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 건지.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가 이 범죄적인 욕구와 충동이 대단히 강해져 있고 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되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유형의 연쇄살인범은 결코 스스로 범행 중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일범이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는 신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다.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맞았을 때 본인 진짜 어떠셨습니까? 저는 첫 보도를 보고 못 믿겠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꼬투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범인이 나타나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986년에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처음으로 DNA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86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8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현장 DNA 증거를 확보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 워낙에 초기였잖아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DNA 검사하는 기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기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 시료 보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러한 기법 발전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그걸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예,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옷가지들을 현장 수사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후배들에게 물려줬던 그 현장 옷가지 일부를 다시 국가수에 한번 큰 기대도 없었죠, 사실은. 전 진짜 잠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기필코 이 범인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이 의지가 결국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소름 끼친 일이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고 이쪽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이춘재 같은 경우에 진술을 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감정의 동요 없이 진술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때 저는 뭐랄까 너무 그냥 이렇게 감사함 있잖아요. 고마움, 감사함 이 감정이 그냥 압도를 했었어요. 이춘재가 잡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그나마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이 부채 의식이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건 뭐니까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은? 1992년 2월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저 의원님으로서의 얘기보다 역시 이게 좀 이런 이야기가 이게 좀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저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경찰대학 간 것도 그렇고 경찰대학에서 오직 나는 셜록 홈스처럼 빨리 나가서 범죄 수사를 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1992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기대학, 후기대학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시험지는 모두 그 고사장, 시험장으로 배달된 상태입니다. 제가 형사 당직을 서는 날인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밤에.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곳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그 시험지인 거예요. 대학 며칠 뒤에 봐야 할 시험지.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해요. 그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는데 이분의 동생이 대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고 상당히 많은 송사에 걸려 있어 돈이 크게 필요한 상태였고 이분의 사주를 받아서 실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던 용의자가 있거든요. 용의자가? 예, 경비원을 하셨던 분 정모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자백도 받았어요. 근데요.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간 시험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화장실에 거기서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손으로 정화조를 팠어요.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죠. 그래 가서 아니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화조가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매립지까지 가야 돼요. 매립지까지 갔죠. 가서 형사들하고 대원들하고 전부 또 손으로 팠죠.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 뒤에 있는 야산에다가 묻었다. 아니 뿌렸다는 거예요. 찢어서.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경찰관, 정경대원 뭐 전부 쫙 일렬로 야산에 늘어서 가지고 탐침봉으로 찍었구나.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자백은 했지만 물증은 없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기소가 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찰의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지 사실은 범인이 아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결국 미해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 또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보고 미제 사건 제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화성에 가니까 화성 사건이 미제 사건 되고 부천에 오니까 이 대형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럼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배우거나 고칠 텐데 그래서 영국을 가시게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영국 가서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우신 겁니까? 가서 이제 영국을 가니까 이거 완전히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너무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또는 수사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냥 저는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데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가서 영국에서 배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싶다. 왔는데 바로 그때 터진 게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내가 다 다른 경찰서 관내예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접근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하나로 묶어보니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확인이 됐고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는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의 만삭부인 살인 사건.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의도했고 의학 전문가가 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개념도 낯선데 근데 그 의사 만삭부인 살인 사건 때 발견된 부인이 욕조 안에서 그렇게 목이 꺾인 채 질식사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캐나다의 법의학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우리 국가수 법의관과 대결을 벌인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근데요? 근데 우리 법의학자가 결국은 이상자세 질식사가 아님을 입증을 해냈죠. 그리고 우리 과학수사 요원이 아주 미세하지만 침실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건은 침실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쓰러진 부인을 목을 졸라서 숨지게 만들고 욕실로 옮겨놨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 다 하고 다 씻고 닦고. 근데 그 사건 역시 끈질긴 과학수사와 그다음에 국가수 법의관의 치밀한 이론이 결국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캐나다 법의학자를 이겨냈고 살인 사건의 유죄 입증을 해냈습니다. 아니 그럼 좀 그 혹시 관심을 가져야 할 미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너무 가슴 아프고요.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으로 맞아요. 그것도 지금 뭐 계속 지금 그 안에서 계속 하고 있죠. 또 화성의 여대생 노양 피살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그 사건 2004년 사건인데 너무 안타깝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경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허양
실종됐다가 피살체로 야생에서 발견됐던 사건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들마다 보면은 공통점이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여성 대상 사건인데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네.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어린이 유괴 사건도 지금 그 사건도 그놈 목소리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범인의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죠. 네, 그 사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혹시 내 기준에 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저는 착한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요? 저는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크고 힘센 권력자가 뭐라 그러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맞는 것도 많이 맞아봐서 저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은 저보다 착한 걸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저의 비도덕한 비윤리적인 점 이런 걸 지적하면 그거는 제가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참 착한 사람 또 좀 무서워요. 이 똑같은 질문에 우리 또 각자 이런 게 역시 이게 좀 유퀴즈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많이 느끼고 진짜 늘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요즘 사건의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흐릿해.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이거를 한 4번을 한 쑥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거 띠디디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 박사학위를 이쪽으로 받았고요. 실제로 감정 업무로 진행한 거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원래 전공이 이쪽 영상 쪽이었던? 아니,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요. 건축학개론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녔어요. 근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걸 대학원으로 와서 이 영상 분석 쪽으로 심도 있게 공부한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그냥 무조건 계속 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미국 법과학회라든지 호주 법과학회라든지 국제법과학회 이런 데서 나오는 논문들밖에 없었어요. 또 다 원서고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꺼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박사 한 5년 한 동안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작, 위변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거 논문을 내니까 또 해외에서도 논문을 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된 것 같아요. 사진 화질이 좀 제가 잘 안 넘겠는데 이거 좀 좋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부탁해야겠다. 뭐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이게 그립톡이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립톡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좀 그립톡을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립톡을 왜 이렇게 그립톡하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보통 오는 건 이런 거보다도 이제 사건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화 되시면 또 이게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미제 사건입니다. 그거는 요즘 복원해주는 사진관이 되게 많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1000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걸음걸이까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법보행이라고 해서요. 네. 그 사람마다 걷는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걸음걸이를 캐치를 해서 그러니까 걷는 보폭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닿는 부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파이는 부위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처음 걸었을 때, 두 번 걸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거를 3천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폭이 일단 일자걸음은 아니고 일직선 말고 발꿈치 뒤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걷죠. 팔자걸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그런 패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CCTV에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용의자라도 그런 법보행을 통해서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거를 법보행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그 저 키까지는 그 분석이 되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진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면이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보고하는 기술이 있어요. 소실점, 소실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3차원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생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3차원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다. 신장 길이가 몇이었는데 이 공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와요. 신장 길이라든지 나오는군요.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아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뜻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한데 어떤 사건이죠? 영화 황해하고 비슷하게 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때 한창 이슈화됐던 게 있었어요. 네네.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가. 이 영화를 쏙 빼닮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독특한 발걸음이 단서가 됐습니다.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다만 조선족이기 때문에 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CCTV를 이제 다 수거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의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질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입니다. 범인이고요. CCTV에 찍혔는데 화질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화질 개선을 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사 대상 이미지가 유사한 지역을 걸어가는 장면이 식별이 됐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동일인지 봐달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A, B, C와 같은 얼굴에 있는 윤곽선과 광대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계측한 후에 이 수사 대상자 이미지하고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 체형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본 거가 거의 일치도가 거의 굉장히 높았어요. A, B, C 이 패턴이 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 여기. 이게 화질 개선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머리에 흰색 탈모.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듬성듬성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런 탈모가 식별이 됐어요. 그 신장 길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아까 이거 법보행 얘기하신 거. 그거랑 얼굴의 윤곽선의 특징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배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경찰분들도 직접 전화 오세요.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장도 주시고 돈은 이제 거의 안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감사장을 주시고 또 이제 해결했다는 거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그 말투에는 늘상 좀 그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죠. 혹시 분석했던 미제 사건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화질 개선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03년 그 영주 택시 운전기사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용의자의 사진이 고속도로에 그 순찰 카메라, 방공용 카메라에 찍힌 거. 그게 화질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했던 분야들 보게 되니까 인공지능 또는 AI를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니까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윤곽선이라든지 형체 또는 뭐 차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더라도 얼굴이 너비가 약간 두꺼운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얄쌍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약간 입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볼륨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명확해져 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G폰, 3G폰 썼던 것도 생각해 보면은 10년, 2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스마트폰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이 영상 분석 기술도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갔고 차후에 제가 아니더라도 저 후배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제가 분석한 거 외에 뭐 얼굴에 있는 뭐 상흔이라든지 뭐 있다면은 뭐 다른 뭐 것들을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뭔가를 잡아낼 수 있다. 안 받는 사건들,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뭐 유령이 보인다, 영상 속에 UFO가 찍혀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 분석해 줄 수가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수도. 근데 영상 속에 뭐 UFO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UFO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귀신,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 귀신용이 뭐 이렇게 그냥 박스고요. 이거 배전환 같은 거고 옆에 환풍구 같은 게 뭐 동그랗게 하나 뚫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시 때문에 사람 머리 상체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나무가 이어져서 이렇게 끝에까지 나온 거라고. 나무.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네, 이건 뭐 확실히 귀신이고 확실히 유령이고 UFO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그냥 사자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분석을 잘못한 거다? 와도 대화가 일단 통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본인 지금 스스로가 벌써 말투에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 대화가 안 돼요. 귀신이 찍혔다. 이것도 대화가 좀 안 됩니까?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CC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거든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미들이 있어요. 저기 거미줄 치우고 다시 찍어서 보내 다 발라. 그럴 일이 없다면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 주변 동네 주민들이 다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전 물어봐요. 그럼 이거 분석해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시는 뭔가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서.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감정병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또 이걸 뭘 돈을 또 받냐. 사건도 아닌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공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받아.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계기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굉장히 피곤합니다. 황당한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도박 관련해 가지고 밑장 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밑장 빼기를 찾아내는 그 CCTV를 통해서. 왜냐면 이게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사기를 치게 되면 이게 도박죄가 아니고 사기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을 하게 됐는데 그 CCTV를 다 가져와서 저한테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화질 개선을 시켜서 봤더니 진짜 밑장을 빼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길 때마다 밑장을 다 빼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밑장을 빼면 영상이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뭐 위가 아니라 뭐 약간 그래도 뭐 화투라든지 아니면 카드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범인이 나타난 거 뭔가 예, 지금. 그 잡았어요. 예, 실제로 잡은 사례들도 있어요. 야,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또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진실되게 찍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전에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야? 그게 대역이다. 나는 저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죠. 당신 여기 찍혔잖아요. 저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모니터를 같이 보거든요. 네.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울상을 지으시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황스럽죠. 와, 진짜 뻔뻔함이. 근데 웃음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웃음 밑에서 손을 좀 부들부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대부분은 그런 일은 없고요. 말이 안 되죠. 어떤 분은 저한테 광화문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피켓 들고서. 저 피켓을 저희 연구소 이름을 단대요. 좀 더 크게 좀 달아달라고. 힘도 좀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넘겨요. 뭐 싸울 일도 없고. 좀 되게 크게 좀 해달라고. 사건 내용하고 좀 정확히 써가지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화가 나요. 진짜 그건 그러네요. 분명히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행위다.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분명히 여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만졌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팔이 찢어서 만진 거다. 정말. 보면서도 황당하죠. 분명히 뒤를 따라다니는 것도 다 보이고 분명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를 이용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선 분석 보고서를 써줘요. 때렸다라고 써줘요. 접촉이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1인 시위 한다 그러고 전화 오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영상은. 아니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보고도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일을 하시면서 또 좀 스트레스도 많으시는 소장님도. 그렇죠. 저를 이제 악용해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 알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빠져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 백지수표 두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뭐 얼마니 들 테니까 이렇게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해석을 해달라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듣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의뢰하시는 거를 듣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이러려고.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그랬군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속 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지 내가 무슨 박사고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고 뭐 이러냐고. 어머니가 또 강화에서 펜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거면은 펜션에 와서 바베큐 수시나 나르라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알겠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 갔다 2심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심 때, 2심 때 영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분석한 일이 그 어떤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게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죠. 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증거를 채택이 되면 한쪽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을 그래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고지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영상 하나도 사용 못하고 안 보인다고. 사각지역이어서 뭐 안 보이니까 유력한 증거인데도 못 쓰고 있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화질 개선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하면 되는데 다들 보이는데도 못 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를 사건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아니면 다시 그렇죠. 그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이제 아이를 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보면 사실 힘든데. 그렇죠. 눈 이렇게 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보는 것뿐이고요. 그건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푼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소장님 혹시 뭐 직업병은 없으십니까? 아 직업병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게 사건 영상들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냥 1초, 2초 만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공사하신 분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끊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 걷다가 맨홀에 그냥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게 걸렸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불안하시고. 불안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다가 생겼던. 이런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이지 않나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 뭐 등하교 길이나. 굉장히 무섭죠. 저도 보면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차량이 와서 그냥 아이들 역과고 그런 것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판스프링 같은 거 날라와서 맞아요. 직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전 운전할 때 보면 와이프한테 절대 1차선 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돌아온 답변은 네가 운전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고 돌아가세요. 한순간에 다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일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 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CCTV 자체가 의뢰인들이 가져오게 되면은 모니터를 핸드폰을 찍어서 가져와요. 신속하게 그 원본 영상을 가져와야지만 되는데 원본은 아시겠지만 뭐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삭제가 돼요. 이거를 체증을 하려면은 경찰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영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핸드폰을 찍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을 찍게 되면 아시겠지만 2차 감정물이기 때문에 화질 개선이라든지 영상 분석을 하더라도 있군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수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가서 모니터를 찍어 오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증거물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걸 또 빠르게 손쉽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언제 이게 좀 한국 경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제가 생긴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이제 만 20년.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발령난 날. 2000년 2월 9일 날. 아니 그럼 이게 그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동기가 뚜렷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뭐 이렇게 이제 수사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용서해 주세요.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범죄가 변화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이제 지존파, 뭐 막가파, 사회와의 어떤 그 불만들을 개인한테 표출하는 범죄가 시작이 됐죠. 이런 범죄로 변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일단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도입이 됐군요. 네. 아니 발령 전에는 경찰에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이제 93년부터 2000년까지 CSI로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실종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CSI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붓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지문을 채취하고. 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남겨진 지문 다 밝혀가지고 완전 초토화. 나도 모르게 드디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경찰이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좀 집도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종교가 천주교 카톨릭인데 신부가 되어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할 무렵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야, 그 전역을 할 때가 됐는데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 살 길을 좀 찾아봐라.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이게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원서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때 아버님의 원서가 없으셨다면 지금 신부님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딸이 왔는데 딸이 없을 수도 있죠. 신부가 됐으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신부님도 굉장히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렸을 것 같아요. 성당에서도 인기 많은 신부님들 계시거든요. 여기 또 우리 또 세바스찬. 네. 형제님. 아유 반갑습니다. 보통은 본인 세례명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형제님 어떻게 세례명이? 저는 알로이시오. 알로이시오. 알로이시오 형제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거 처음 해봤어요. 뭐 어떤 거요? 그 세바스찬 알로이시오. 원래 보통은 진짜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사촌 형의 신부님이셔서 그러세요? 존 스테파노 신부님. 저희 집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거 너무 길게 하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사라진 지 아흐레 만에 토막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낭 1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지난주 이 동네에서 실종된 5살 김 모양의 사체가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 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좀 프로파일러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면담한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제가 퇴직할 때 공식적으로는 960명이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좀 그 1000명의 범죄자들 중에 좀 잊지 못할 그 뭐 범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전부 잊지 못하죠. 특히 프로파일러 투입되는 범죄들은 굉장히 잔혹 범죄나 또 이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아,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지요.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만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네.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신 게 있다고. 아, 네.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 격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그냥 그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혹시 그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유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유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뭐 증거를 찾았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뭐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그냥 뭐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야,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그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경찰 일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2017년도 4월 30일 날 제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게 그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이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래서 사표 낸 거죠, 사표. 아니 왜 사표를? 뭐 이제 나라는 존재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1000명의 범죄자를 만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 뭐 어금니가 빠지고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공황, 뭐 우울 이런 문제들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할 만큼 소임은 다 한 것 같다. 후배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 나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도와주고 또 나와 가족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행복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딸도 가족들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저녁 식사 자리가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그러면 뭐 공부했지 뭐. 왜냐하면 공통된 과거가 없었던 거예요. 성장하면서 우리가 많은 야, 너 어릴 때 뭐 했잖아. 아빠랑 뭐 어디 가서 뭐 했잖아. 이런 얘기들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선생님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그 선생님 좋아? 계속 제가 면담하듯이. 이게 좀 뭐 되게 의도한 다르게 이렇게 수사하는 것 같은데. 약간 프로파일링 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버님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좀 느끼시기에도 좀 그런가요? 네, 옛날에 없었던 아버지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또 참 진짜 아주 강단명료하게 상황을 딱 정해. 제가 일단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는 휴대폰을 베고 잤었거든요. 이게 보통 새벽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뱃소리로 해놓고요. 네, 베고 자요. 정말 머리 옆에 놓고. 지금은 이제 꺼놓기도 하고. 또 사실 또 안 와요, 전화가. 딱히 올 때도 별로. 가끔 좀 후배분들이 좀 전화하셔가지고 선배님 있을 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막 이러면서 좀. 진짜 근데 요즘에 카톡을 보내요. 선배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는 보내지 마라. 제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좋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근데 프로파일러를 하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올 것 오나요? 같은데 혹시나 저나 재석이 형이 어떤지 한번 그냥 봤을 때.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걱정이 좀 많은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피곤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조셉이 남이 뭔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해요. 약간 이런 그 타입이.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재석 씨는 공감, 그러니까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제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해는 예를 들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이해해라고 하는 것이 이해고 공감은 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이제 뭐 저희 쪽에 오셔서 뭐 캐스팅 디렉터나 뭐 그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장점 같은 거 딱 해서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한 이 친밀감. 약간 생기네요. 세바스찬하고 조금 알레올리오 재밌겠다. 알리오시오. 뭐라고 그러셨더라? 알리오시오. 알리오시오. 맞죠? 알로이시오. 알로이시오.